남편의 아들이 사실은 내 동생의 아이였다. DNA가 뒤집었다. 나는 늘 우리 아이 민재가 조금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또래보다 예민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닮지 않았다. 사람들은 애는 엄마 닮아서 그래요라고 위로처럼 말했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건 민재가 3살 무렵부터였다. 남편은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민재는 작은 일에도 눈물을 터뜨리고 화를 내고 다시 웃곤 했다. 애가 참 감수성이 풍부하네. 처음엔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할 수 없는 이질감이 피어올랐다. 나는 남편이 육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 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둘을 나란히 앉혀놓고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 놀러 왔다가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아무렴 애가 너무 다르네. 너도 느끼지? 나는 모른 척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냥 성격 차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은 거짓말처럼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의심이라는 단어가 내 일상에 파고들었다. 밤마다 아이를 바라보면 마치 내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민재의 베개 밑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누군가 어떤 사진을 넣어둔 것처럼 두툼했다. 열어보자 어린 민재가 갓난아기일 때 찍힌 사진들이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 속에는 남편이 없었다. 대신 내 여동생 지우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표정은 묘하게 엄마 같았다. 나는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듯한 그림자를 보며 내가 찍었나?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동생이 아이를 저렇게 오래 안고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왜 이런 사진들이 우리 아이 베개 밑에 들어있는 걸까?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해졌다. 남편은 퇴근이 늦어졌고 아이는 갑자기 이모가 보고 싶어라고 말하곤 했다. 동생은 이유 없이 내 전화를 피했다. 나는 점점 불안해져 갔다. 그 무렵 엄마가 내게 물었다. 너희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숨길 게 뭐가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다 어느 날 민재의 어린이집에서 유전자 질환 검사를 권유했다. 요즘 흔히 하는 기초 검사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했다. 일부 수치가 조금 특이해서 부모님과 비교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머릿속으로 수천 개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유전 질환? 혹시 남편 쪽 문제인가? 내가 뭔가 가진 질환이 있었던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었다. 밤에 아이가 잠든 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민재의 작은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우리 아들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그 순간 처음으로 닮지 않았다가 아니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남편이 아니라 동생 지우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SNS를 뒤적였다. 거기엔 과거 사진들이 몇 장 있었다. 한 사진 속 지우의 표정, 턱선, 눈매.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다. 닮았다기보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새벽 남편은 유난히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짙게 났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혹시 지우랑 연락해? 남편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아니, 네 동생이랑 내가 왜 연락을 해? 너무 빠른 대답이었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태연했다. 오히려 그게 이상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동생과 남편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결론에는 도달할 수 없었다. 그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어린이집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부모님 검사 결과가 일부 항목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머리 위에서 맴돌았다. 나는 검사지를 들고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졌다. 가능한 모든 이유를 찾아봤다. 수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딱 하나만은 인정할 수 없었다. 남편이 친부가 아닐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다. 몇몇 유전자 마커는 내 가족 중 다른 누군가와 일치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내 여동생 지우와 가장 가까운 패턴이었다. 나는 그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민재 DNA 검사 좀 같이 해줄 수 있어? 동생은 이유를 물으며 당황했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흔들렸고 내 가슴은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며칠 뒤 문제가 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부모 -I 확정 DNA 검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채 동생에게 다시 연락했다. 제발 같이 가줄래? 나 너무 불안해. 지우는 한참 침묵한 끝에 힘없이 말했다. 언니,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없어. 그 말이 이상한 울림을 남겼다.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왜 가지 않겠다는 걸까? 왜 그토록 불안한 목소리를 내는 걸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남편의 옷에서 지우의 향수가 똑같이 나는 손수건이 나온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그 손수건에는 길게 실밥이 튀어나온 작은 모서리가 있었고 그건 지우의 핸드백에 달려있던 장식과 똑같았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의심을 끝내기 위해서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든 DNA 검사만이 답이었다. 며칠 뒤 나는 남편 몰래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민재 어머님 3일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가장 두려웠던 건 남편이 친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이의 DNA가 내 여동생과 일치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지 준비되었습니다. 직접 방문 부탁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사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가 내 손에 닿았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삶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아직 봉투를 열지 않았다. 왜냐면 이 결과가 밝혀낼 진실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나는 봉투를 열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제대로 힘을 못 줬다. 종이가 사각 찢어지는 소리가 병원 진료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의사가 내 표정을 조심스레 살피는 걸 느끼면서 검사지를 펼쳐들었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굵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었다. 법적 모로 기록된 인물과 아이의 친자모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 결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순간 시야가 하얘졌다. 글자가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졌다.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님, 너무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요.
출생신고 과정에서의 오류일 수도 있고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물었다.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란 말인가요? 의사는 잠시 말끝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유전학적으로는 어머님을 생물학적 어머니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부측 마커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즉, 아이의 친부는 어머님 남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나를 산채로 가르는 칼날처럼 꽂혔다. 남편의 아이는 맞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아니다. 그럼 나는 뭐였지? 이 아이에게 나는 뭐였나? 아이를 품고 배가 불러오던 그 시간들은 뭐였나? 혹시 제가 검사에 실수한 건 아닐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는 2번 재검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다. 지호, 내 여동생. 집에 돌아오는 길, 핸들은 잡고 있었지만 운전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차창 밖 풍경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신호가 바뀐지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다가 뒤에서 경적을 몇 번이나 받아서야 정신을 차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나를 보며 반짝였다. 엄마 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다. 작은 어깨, 따뜻한 체온, 내 향기에 익숙해진 듯 팔을 감싸는 손. 이 아이가 내 몸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 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민재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나는 내 엄마야. 그 사실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감정이 솟구쳤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내 여동생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이는가?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검사지를 식탁 위에 올려둔 상태였다.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병원에서 받은 DNA 검사 결과야. DNA. 그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다. 아니, 그걸 왜 해? 민재 건강검진이면 그냥 피검사 정도로. 거짓말하지 마. 지금 그런 걸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는 종이를 그의 앞에 밀어두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집어들었다가 몇 줄 읽는 순간 얼굴빛이 완전히 변했다. 이게 뭐야?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의사는 오류나 출생 과정에서의 착오일 수도 있다고 했어. 하지만 나랑 아이는 유전자상 모자 관계가 아니래. 반면에 아빠 쪽 유전자는 잘 맞는다고 하더라. 남편의 손이 떨렸다. 종이를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럴 리가 없어. 검사가 잘못된 거야. 2번 재검했다더라. 나는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혔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적이 길어질수록 내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가 겨우 짜낸 첫 마디였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래, 그렇겠지. 내 웃음은 허탈하게 새어나왔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 말고도 하나 더 있었겠지. 그게 누구냐고 묻지 않아도 알겠다. 나는 그의 눈을 노려보며 말했다. 지우지? 내 동생. 당신이 그렇게 착한 동서라고 감싸주던 그 애. 민재가 그렇게도 따르던 이모.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입술이 떨리며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미안하다. 그 말은 어떤 변명보다 더 잔인했다. 미안하다고?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지금 미안하단 말이 나와?
대체 언제부터였는데?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하는데? 남편은 그제야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애는 내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게 다야. 다야?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내가 내 여동생이랑 자고 그 사이에서 생긴 애를 나한테 떠넘긴 게 다야? 지금 그게 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 지우가 많이 힘들어했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한테 말할 수도 없고 엄마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고 했어. 너희 엄마가 쇼크로 쓰러질까봐. 지우가 계속 울면서 제발 없던 일로 해달라고. 그래서 둘이 합의해서 날 속인 거야? 내가 차갑게 묻자 남편의 눈가에 뒤늦은 분노 같은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혐오 같았다. 병원에서도 내가 수술받는 날 지우도 같은 병동에 있었다. 그 말은 내게 과거의 한 장면을 끌어와 내던졌다. 분만 예정일보다 조금 빨리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와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던 날, 나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마취 기운에 휩싸여 들어가면서 복도 끝에서 누군가를 본 것 같았다. 당시에는 그냥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던 흐릿한 실루엣. 그게 지우였단 말인가. 너네 둘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날 병동에서 각자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던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다가도 민재 방으로 가서 아이를 확인했다. 자는 얼굴은 너무 평온했다. 엄마가 미안해. 나는 속으로 수십 번이나 되뇌었다. 이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상황이 잔혹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를 이렇게 기만한 사람들, 한 집에 앉아서 밥을 먹고 웃고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엄마 집으로 갔다.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의 실마리는 엄마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엄마, 나 민재 낳던 날 기억나?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잊겠냐. 그날 너 수술 들어가는 거 보고 엄마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 울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지우는 어디 있었어?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작게 떨리는 입술, 피부가 창백해졌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 생각이 나서. 엄마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지우는 그때 지방에 있었잖아. 회사 워크숍 간다고. 나는 엄마의 말을 끊었다. 엄마, 지금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는 그제야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동요가 있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나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는 유전자상 내가 엄마가 아니래. 근데 아빠 쪽은 잘 맞는데 그럼 이 집안에서 누가 민재의 생물학적 엄마일지 생각해 볼 사람은 몇 명 안 되지. 엄마. 엄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다. 너 그걸 이미. 엄마. 나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민재는 지우 아이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엄마는 마치 오래 참고 있던 무언가가 끊어진 사람처럼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리고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 엄마는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입을 열었다. 그날 지우가 임신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엄마였다. 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언니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면서 죽을 것 같다고 울더라. 엄마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그때 마침 너도 임신 막달이었잖니. 근데 상황이 너무 겹쳐버린 거야. 지우는 혼자 아이 낳을 용기가 없었고 남자는 책임질 생각이 없었고 그게 내 남편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지. 나는 숨이 막혀왔다. 엄마는 언제 알았어? 지우 뱃속 아이 아빠가 내 남편이라는 걸.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 수술 들어간 그날 복도 끝에서 둘이 울고 있더라. 지우랑 내 남편이. 그 한 문장이 내가 버티고 있던 마지막 기둥을 부숴버렸다. 그럼 그날 나랑 지우가 같은 병원에서 각자 다른 사연으로 아이를 낳고 있었다는 거네. 지우는 예정일이 조금 당겨졌고 너는 응급수술이었고 그러다 담당 의사가 둘을 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 혹시 출생을 서로 조정하는 게 가족들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다. 너는 결혼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었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보기엔 엄마가 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지우는 아니었고 그래서 날 속이고 지우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든 거야? 그때는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지. 엄마의 고백은 내 목을 조였다. 지우는? 그럼 지우는 어떻게 견뎠어? 자기 아이를 언니 아이인 척 보는 게 쉬웠겠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지우가 민재를 볼 때마다 눈빛이 이상했잖니. 너도 느꼈을 거다. 엄마가 돼서 바라보는 눈이었는데 이모인 척 웃어야 했으니까. 나는 그제야 지우가 민재를 안을 때마다 이상하게 떨리던 손을 떠올렸다. 아이를 너무 꽉 끌어안고 다시 내게 넘겨줄 때면 언제나 아쉬움이 묻어있던 그 시선. 그러면 엄마,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엄마, 지우, 그리고 내 남편. 딱 셋뿐이었네.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몰랐네. 진짜 엄마인 줄 알았던 나는 이 집에서 제일 바보였던 거네. 내 웃음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엄마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너는 그 아이를 진짜 아들로 사랑했고 엄마 눈에도 그게 보여서 차라리 이게 맞다고,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합리화. 그 단어가 더 잔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비밀 이대로 두지 않겠다. 단순히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거짓 위에 쌓여버리기 때문이었다. 나는 먼저 지우를 불러내기로 했다. 지우야, 우리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을까? 잠시 침묵.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언니, 나 오늘 좀 바쁜데. DNA 검사 결과 나왔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기 건너편에서 숨먹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볼까?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한때는 자매끼리 수다 떨며 웃던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 테이블 위 공기는 살벌할 만큼 차가웠다. 언니 많이 상했네. 지우가 겨우 말을 꺼냈다. 내가 만든 상처니까 얼마나 깊은지 잘 알겠지. 나는 가방에서 검사지를 꺼내 지우 앞에 펼쳤다. 거짓말할 생각이면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가. 난 오늘 진실만 들을 거니까. 지우는 종이를 읽는 동안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언니, 미안해. 또 그 말이다. 미안하다. 모두가 똑같이 하는 말.
언제부터였어?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처음부터 민재가 배에 생겼을 때부터. 아빠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럼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무슨 생각했어? 지옥 같았어.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일이 언니 인생이랑 엮여버린 기분이었어. 근데도 말 안 했지. 말하면 언니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어. 나랑 그 사람만 잘못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이를 넘겼지. 언니에게.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지우야.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야. 내 남편이야. 내 아이 아빠고 내가 그동안 형부라고 불렀던 사람. 지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안 그럴 수도 있었어. 근데 언니랑 싸우고 집 뛰쳐나갔던 날 있잖아. 그날 형부가 날 데리러 와줬어. 기억났다. 나와 지우가 사소한 일로 크게 싸웠던 날. 나는 감정이 격해져서 지우에게 제발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지우는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야근이 길어졌다고만 말했었다. 그날 형부가 술을 사줬어. 너랑 싸워서 속상하다고 울었는데 형부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면서 같이 술 마시다 보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끝까지 듣고 싶었다. 실수였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이게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바로 끊으려고 했는데 형부가 그랬어. 너까지 잃고 싶지 않다고.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남편은 아내와 여동생을 동시에 붙잡으려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지옥 같은 구조라는 걸. 그래서 둘이 계속 만났어? 지우는 거짓말할 힘도 없는 듯 보였다. 한동안은 언니가 임신하고 입덧 심할 때 형부가 나한테도 연락했어. 미친 거지. 나도 미쳤고.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럼 민재는? 지우는 아이 얘기가 나오자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처음엔 지우려고 했어. 근데 초음파 화면에 작은 심장이 뛰는 걸 보니까 못하겠더라. 그때 엄마가 그러셨지. 지우야,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그러다가 의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 의사. 엄마가 말했던 그 의사. 출생을 서로 조정하면 가족에게 더 좋을 수 있다. 언니는 예정일이 있었고 나는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는 상태였고 둘이 시기가 애매하게 겹친 상태였어. 엄마는 계속 울었고 형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그때 엄마가 제안했어. 지우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니는 가정이 있고 남편도 있고 너 혼자 이 아이 키우는 것보다 언니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이한테도 더 나을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도망치지 않았어. 그게 내 가장 큰 죄야. 지우의 고백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좋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나갈지 내가 똑똑히 보기만 해. 지우는 두려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언니 제발 이 일 엄마한테 더 화풀이하지는 말아줘.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엄마 탓으로만 돌릴 생각은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각자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각자 정확히 치르게 할 생각이야. 내 남자, 내 남편, 그리고 너. 아무도 공짜로는 못 나가. 지우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 시나리오를 쓸 거야. 너희 셋이 써온 각본은 오늘부로 폐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감정만으로 소리 지르고 당장 이혼 서류부터 내미는 건 1억뷰도 1000만 시청 시간도 만들지 못한다. 그건 그냥 흔한 막장 고함일 뿐이다. 진짜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는 이야기는 천천히 정교하게 모든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에 한 방에 무너뜨리는 구조다. 그리고 그 무대는 조용한 거실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자리여야 한다. 나는 머릿속으로 어디가 가장 좋을지 그려보았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시어머니, 친척, 그리고 남편과 지우, 엄마까지 한 번에 불러낼 수 있는 장소. 조금 소름 돋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다음은 모두가 축하한다고 모이는 자리에서 이 집안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그렇게 나는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가 복수의 무대를 어디로 정했는지 그건 아주 간단했다. 시댁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가문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한 달 전부터 행사장 예약까지 마친 그 자리.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친척과 지인들이 가득 몰려오며 남편이 마이크 잡고 인사하고 지우가 사회자 옆에서 웃고 있을 그 자리. 그래, 그날 이 집안의 무덤을 파는 거다. 초대장 보냈다. 행사 3일 전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행사 준비 힘들지? 초대장 몇 장 더 보내놨어.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다. 잘했네. 엄마가 사람 많이 오길 바라고 있어. 그는 몰랐다. 내가 보낸 초대장은 가족만이 아니라 남편과 지우의 불륜 증거가 포함된 USB 패키지라는 것. 나는 초대장 봉투에 작은 문구를 넣었다. 행복한 가족의 날을 기념하며 소중한 장면들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 봐도 행사 속의 영상 정도로 생각할 문구. 그러나 그 안에는 호텔 복도 CCTV, 불륜녀 SNS 비공개 사진, 남편과 지우의 병원 동시 방문 기록, 출생 전후 날짜가 겹쳤던 진료 스케줄, 친자 검사 결과 원본 스캔까지 담겨 있었다. 나는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식의 은근한 메시지를 넣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행사 당일 이미 초대장을 받은 친척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말들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행사장 입구 평소와 다르게 모두가 나를 본다. 행사장은 호텔 3층 큰 연회장이었다. 조명이 밝고 꽃 장식이 높게 세팅돼 있었고 시댁은 이미 손님들 맞이하느라 정신없었다. 나는 검은 정장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 묘하게 조용해졌다. 몇몇 친척들은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언니, 그 초대장, 그 USB 뭐야?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한 듯 USB? 무슨 말이야? 하고 웃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질문을 던지자 점점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이 입구에서 나를 부르며 말했다. 여보, 왜 사람들이 USB 얘기를 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몰라. 직접 확인해 보래.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좋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은 순간 행사가 시작됐다. 사회자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55 가족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졌고 남편은 무대 한쪽에서 연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꽃다발을 들고 시어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자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저 얼굴들, 저 웃음들,
그동안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가지고 놀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진짜 사이다는 천천히 고조되는 타이밍에서 나온다. 그리고 스크린이 켜졌다. 사회자가 말한다. 행사 시작 전에 가족 소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사회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소개 영상? 그건 시댁이 준비한 게 아니었다. 그건 내가 준비한 거였다. 천장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켜지는 순간 행사장은 조용해졌다. 첫 장면은 평범했다. 가족 사진 몇 장이 지나갔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장면. 스크린에 문구가 떴다. 이제 이 가족의 진짜 관계를 확인합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면 1 호텔 복도의 CCTV. 스크린에는 남편이 지우의 허리를 감싸고 호텔 복도로 들어가는 영상이 재생됐다. 행사장은 얼어붙었다.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언니, 이거 조작이야. 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다음 장면 더 충격적이니까 기대해. 장면 2 병원 원무가 기록. 환자명 박지호. 보호자 내 남편 이름. 진료일 내 제왕절개 수술 전날. 장례에서 누군가 말했다. 둘이 같은 날 병원에 있었던 거야? 아니, 형부가 왜 지우 보호자야? 장면 3 불륜녀 SNS 비공개 사진. 스크린에 남편과 지우가 손을 잡고 찍은 셀카가 떴다. 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남편은 말 그대로 무너졌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외쳤다. 이게 다 뭐야? 지우야, 너 미쳤니? 그러자 지우가 울부짖었다. 어머니도 알았잖아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고? 행사장은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나는 스크린 앞에 서서 말했다. 장면 4 친자 검사 결과 원본. 스크린엔 마지막 장면이 떴다. 법정 모와 아이의 유전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는 높은 확률로 일치합니다. 행사장은 폭발 직전이었다. 한 친척이 외쳤다. 그럼 민재는 아내가 아니라 지우애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형부가 처형이 아니라 처제랑? 시어머니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소리쳤다. 그만 좀 해. 그러자 지우가 울부짖었다. 어머니가 숨기자고 했잖아요. 언니 인생 망친다고. 가문 망한다고. 그래서 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잖아요. 순간 행사장 전체가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 내가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집안의 축하 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장례식을 보러 왔습니다. 남편, 내 여동생, 그리고 시어머니. 세 사람이 함께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했습니다. 나는 민재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이었죠. 남편은 눈물로 말도 못하고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양육권 단독 확보 요청서, 남편 지우 시어머니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서 3인 공동책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끝냅니다. 그리고 민재는 제 아이입니다. 저를 배신한 이 집안 누구에게도 아이를 맡길 생각 없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질렀다. 민재는 내 아들이야.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친부로서 책임도 같이 져야겠네. 나는 마지막 USB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호텔 영상, 병원 기록, 불륜 관련 모든 자료. 오늘 이후에는 법원에서 보자.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여보, 제발 그냥 얘기하자. 이렇게까지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 기록이야.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시어머니가 절규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가족인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족?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은 서로를 속이지 않아요. 가족은 서로를 죽이지 않아요. 오늘 이 집안은 여러분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례식이 시작됐네요. 행사장은 혼란 그 자체가 되었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채 문을 나섰다. 여러분이라면 이 집안의 배신과 거짓을 어떻게 끝냈을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한 줄은 다음 사이다 복수를 만드는 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당신의 정의를 세워주세요. 남편과 여동생의 불륜, 그리고 시댁 전체가 숨긴 거짓.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강한 사이다를 위한 연료입니다.